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가 각하됐습니다. 위안부 제도가 일본의 흉포한 전쟁 범죄였음을 국가의 공권력인 우리 사법부가 선언해 주기를 바랐으나 각각 법원에서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 16명 중에 12명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또 한 분 한 분 떠나실 텐데 법원이란 무엇인가 묻고 싶어집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오늘 2차 소송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실망감과 충격을 표하면서 반드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았던 변호인을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두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찬의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으로 일부 지역에서 가격 폭등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가 압구정을 포함해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차 소송에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며 사실상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우리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적 관습법, 이른바 국가면제론을 들어 소송을 무시해왔지만 법원은 위안부 강제동원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20명이 제기한 2차 소송에선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에도 국가면제론이 인정된다며 소를 각하해 사실상 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난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 등의 행위를 주권 행위로 보고 국가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이라며 중대한 인권 침해로 위법 소지가 있지만 국가 면제의 예외로 볼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 소송이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는 할머니 측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자금이 화훼치유재단을 거쳐 피해자 상당수에 지급된 만큼 권리 구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정에 직접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도중 퇴정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 결과가 좋긴 하고 나쁘긴 하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꼭 갑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도 국제인권의 흐름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1차 소송 판결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 한일 합의를 그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할머니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2차 소송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상심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배상 책임을 두고 법원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내놓은 셈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1차, 2차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같은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국가 면제론이 일본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고 피해자가 불법 식민 지배를 받던 우리 국민이라면 일본의 주권 행위도 예외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하여 다른 나라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 면제 이론에 근거하여 그 배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같은 법원에서 나온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2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그건 위법한 주권 행사일 뿐 주권적 성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 면제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영국처럼 불법 행위에 국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여전히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만큼 국가 면제를 부정하는 건 국제법을 존중하는 우리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러 나라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 면제 예외를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설명했습니다. 두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전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당시 한일 합의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해 민사소송이 아니면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봤지만 2차 소송 재판부는 당시 합의가 국가 간 외교적 교섭을 거쳤고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가 현금을 지원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체 구제 수단이 마련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에 대한 대외적 관계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국가 면제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1차 소송에선 위안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실제 일본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바뀐 1차 소송 재판부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은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에서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선고했던 재판부하고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불허한 재판부는 사실은 재판부 이름은 같지만 구성원이 틀리고 법리적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확정된 뒤 석 달 만에 정반대 결론의 판결이 나오면서 위안부 피해 배상을 둘러싼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언론들은 판결 내용을 신속히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지난 1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韓国の裁判所は原告の訴えを退け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각하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머릿기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내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재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判決の中にもですね、外交交渉の必要性っていうのも訴えてますし、環境的には外交がやりやすい環境が少し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いるんですけど。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권 면제 원칙이 인정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뿐 아니라 강제동원 판결 등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韓国により国際法が守られず、また二国間合意が実施されず、日韓関係はかつてない厳しい状況にあるというのが基本的な認識であり、そこ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외교부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달라졌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인식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해 가진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평행선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며 한국이 내민 손을 일본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한일 관계는 장기간 교착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이 석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 오락가락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의 법률 대리인인 양성호 변호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재판부는 지난 1월의 판결을 뒤집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이들 당혹스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피해 할머니들은 어떠신가요? 예, 많이들 지금 당황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오늘 선고 때 참석하신 이용사 할머님도 지금 충격을 받으셨고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80쪽에 달하는 판결 내용 중에 위안부 그 할머님들 피해자 인권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하는 판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나 이 사건 소송의 의미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단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도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기자들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판의 핵심은 국가 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 면제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난 재판부하고 달리 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1차 소송의 재판부와 달리 국가 면제가 굉장히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불변의 가치로 보고 2012년 ICJ 판결의 다수 의견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면제 법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주 변화해 왔고 국내 법원의 새로운 국가 실행을 통해 계속해서 예외가 또 제한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국가 면제 적용은 헌법과 국제간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개인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재판 청구권이나 국가 면제론을 비교함에 있어서 상당히 자의적인 관점에서 판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세심하고 진지한 고찰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국가 면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교적인 충돌이 계속일 거 아니냐. 결국 이런 거는 입법 또는 행정부가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왜 법원에 갖고 왔냐 얘기가 그런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은 2015년 한일 합의의 성격에 대해서 좀 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이제 2015년 한일 합의 자체가 그러한 배상 청구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 이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 한일 합의의 효력 자체를 굉장히 실체적인 어떤 그 대체적이고 어떤 권리 구제 수단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금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일본의 어느 정도 사죄가 담겨 있기도 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정부도 인정한 절차를 밟아서 돈도 꽤 지급되지 않았냐 이런 어떤 논리를 피는 것 같던데요. 네,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표현을 설치하면서 이제 이러한 판단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피해자들의 의사까지 왜곡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일 합의와 관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고요. 우리 정부도 당시에 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서 일본 정부도 2015년 한일 합의가 배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대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본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본 것인지 지금도 의문입니다. 피해자들은 한일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행위를 일본 정부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사죄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피고 정부는 한일 합의 이후에 그러한 불법 행위 사실 자체도 부인하면서 사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의 돈을 받았다라는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그 한일 합의의 의사에 한일 합의 자체의 합의를 그 한일 합의 자체가 이제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재판부의 억측이고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재판 후에 눈물을 보이시면서 선고 내용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시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고심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예, 피해자들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곧 빠른 시일 내에 의논해가지고 항소 절차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예. 또 할머니는 이와 함께 국제사법재판소에 꼭 가겠다라는 의지도 밝히셨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될 경우에 전망은 어떠십니까? 예,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ICJ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다만 2012년 ICJ 결정 이후에 국내 법원에 여러 판결이 있어 왔고 국제인도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구르사님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좀 안쓰럽습니다만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박 시장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서둘러 점심 식사를 제안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중앙과 지방 행정이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소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채널이 있긴 한데 1차적으로는 중앙에서 채널을 줬으니까 부시와 부산시에서 채널을 만들어주시면 별도의 의제 없이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오찬에서 문 대통령과 두 시장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이 큰 통합을 위해 제고해달라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 안타깝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집값 상승과 시세 차익을 노린 재건축 남용을 우려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과 평양에서의 올림픽 공동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 수급 불안이 아닌 이미 확보한 백신을 속도감 있게 접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이 아닌 지자체가 접종 대상을 선정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땅 투기 논란을 빚은 LH의 조직 혁신안도 다음 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0주 만에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도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역시 종부세 기준 상향,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하루가 멀다고 쏟아내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당정 협의를 최대한 서둘러 혹시 모를 시장 불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조직개혁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조직기능 개편, 내부 통제 방안 마련, 경영혁신 등 크게 3가지 갈래로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투기에 악용된 일부 하위 법령을 손보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모두 3만 가구 정도인데요. 물량의 절반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소식은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공공주택 3만 200호의 사전 청약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과 남양주 진접 등 5개 지역 4,400가구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접수를 받습니다. 전체 3만 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인 14,000호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돌아갑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하여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격 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살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등입니다. 결혼한 지 2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이 부여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70%에 연 1.3% 고정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 대상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 인접 지역에서의 대규모 분양이므로 서울 도심에서의 유유부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량 확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집값 불안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털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부 지역에서 가격 급등 움직임을 보이자 규제와 활성화 2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압구정 등 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최근 11층에 전용 면적 245제곱미터가 80억 원에 매매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집을 54억여 원에 판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고 매도자는 근저당을 19억 넘게 잡아줬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인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27일부터 1년간 발효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 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입니다. 이 지역도 이제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등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규제책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시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재건축의 첫 번째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보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생활의 편리성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과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9년 1가구 1주택자 9억 원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마련됐는데 당시 적용 대상 가구는 0.6%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도 0.7%로 비슷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3.7%까지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거센 조세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당정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겁니다. 실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을 귀 기울이면서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 깎아줄 테니 더 많은 집을 가져도 괜찮다라고 부동산 광풍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습니다. 이런데도 재보궐선거 결과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이 여론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정한 큰 원칙을 손쉽게 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동료 의원에게 친서까지 보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지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사법당국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구한 겁니다. 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의원은 550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치 자금과 딸의 포르쉐 리스 비용 등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횡령액을 모두 갚았고 포르쉐 리스는 딸의 안전 때문이었다며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포르쉐를 회사 돈으로 사줘도 되는 건가요? 업무 소행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리스차를 왜 따님께?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면서 탄 업무용 리스차입니다. 예.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 의원이 적을 두었던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둘러 선을 그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역대 15번째이자 21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을까? 예, 정치권 소식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당 인사만 초청해서 네. 이제 오찬을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 스타일이기도 하죠. 네. 뭐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대하겠지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만나게 된 건데 분위기는 뭐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거는 두 시장의 스타일도 뭐 편안하고 예. 온화한 스타일이니까요. 소통을 잘하고 예. 이미지가 다 괜찮은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뭐 특별히 막힘이나 예. 긴장 뭐 이러한 좀 고조된 분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솔직 담백하고 좀 훈훈한 분위기에서 전체적인 오찬이 진행된 것 같고요. 예.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이제 상춘제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 인사를 나누고 마스크를 다 쓴 상태에서 예. 5분 정도 환담을 나누고 이제 식사장으로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좀 이 굵직한 야당 소속 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 요청들이 나왔고요. 예. 대통령은 일단은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렇게 비서실장과 이제 정무수석을 통해서 네.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직접 점심 함께 합시다라고 이제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특별히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게 있을 것인데 네. 그게 아마도 부동산하고 네.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뭐 대정부 질문도 예. 사흘 동안 키워드 딱 두 개가 하나는 백신 확보 문제, 예. 하나는 이제 그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는 거의 3종 세트 정도를 요청한 것 같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를 한번 대통령이 꼭 방문해서 현실을 좀 눈으로 보아달라. 예. 이런 이제 방문 요청까지 하면서 그렇게 재개발을 위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 네. 완화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정부에서 좀 곤혹스러운 대목이긴 한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이런 요청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는 그럼 서울에서 걷는 종부세는 다 서울에서 쓰겠다는 거냐. 이건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전에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예. 사면론까지 나왔으니 상당히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오간 셈입니다. 두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전력으로 봐서 한 사람은 이명박, 한 사람은 박근혜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얘기를 안 꺼낼 수는 없는데 네. 이 자리에서 꺼내기에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 대통령은 원칙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렇게 미룬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이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아니다. 거절한 건 예,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런 지하에 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고 이 두 대통령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감돼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여기에는 공감을 표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국민 공감대가 이 전직 두 대통령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면했을 때 예. 국민 통합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연초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이야기 꺼냈다가 당내 지지층에서 역풍을 맞은 바가 상당히 있거든요. 역풍을 맞았죠. 쉬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서병수 의원이 사면 거론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문제가 생긴 게 사면은 야권에서는 대부분 이 중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서병수 의원과 초선의 조수진 의원 간에 예.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지금 이 장 외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탄핵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중도와 보수를 통합해야 한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대목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승리에 도취해서 막 얘기 꺼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쉽게 꺼낼 단계도 아니고 맞습니다. 주제가 아닌데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때 이제 바른미래당과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합당할 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가 첫 번째 과제였는데 그렇죠.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넜는지가 승리에 도취돼서 사면론은 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야권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근데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이 촛불혁명을 부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야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좀 일치된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오찬 얘기였고 이상직 의원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가 사실은 체포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더군다나 국회에서 이걸 표결에 붙였는데 압도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자, 약간의 온도차를 여야가 보이긴 하는데 압도적인 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저는 해주시죠. 이제서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동료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 정정순 의원도 가결이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불체포 동의안이 처리된 건 15건에 불과한데 부결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포 동의안이 올라갈 때마다 그동안 방탄국회다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최근에도 또 이게 부결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윤리적이거나 혹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은 이거는 뭐 우리 당 혹은 남의 당을 떠나서 국민의 여론을 인식하고 이 찬반 또 무기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 부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기엔 국회는요 또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을 걸로 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동료 의원들의 친서까지 다 보냈습니다. 억울하다. 내가 뭐 증거를 감추거나 도망치거나 할 것도 아닌데 나를 꼭 그렇게 체포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서 이것저것 설명을 했는데 별로 효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만한 검찰이 이 의원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의원 다수가 여기에 공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친서라는 표현도 좀 과도하다. 입장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좀 요목조목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뭐 그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라는 인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지금 430억에 달하는 배임 횡령 금액이 있는데 2017년에 난 다 변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이면 뇌물 혐의나 횡령의 경우에 돈을 갚았을 때 이게 양형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유무죄가 갈리지 않습니다. 그 뇌물을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면 이거 뇌물 아닙니다. 끝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 처벌받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에 있는 의원이 왜 저런 기본적인 사항을 망각했을까? 두 번째는 이게 딸 문제가 논란이 큰데요. 이 법인 차량으로 리스를 해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외제 고급 승용차를 딸에게 이제 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명하면서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딸에게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한 차를 권유받아서 사준 게 바로 이 차입니다인데 그게 좀 이 브랜드를 봤을 때 포르쉐는 잘 달리는 브랜드 아닌가요? 이게 일종의 그 차가 약간 USB와 비슷한 모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이건 스포츠카라는 인식이 있는 브랜드인데 왜 훨씬 더 튼튼하고 안전한 차들이 많은데 굳이 그 브랜드를 사 주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까 이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 합니다만 딸과 아들이 홀딩스 컴퍼니 임원이에요. 무려 아들은 미성년자일 때 임원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임원이 회사 법인 차량으로 업무용으로 탔는데 뭐가 문제냐? 자, 이건 지금 국민들의 어떤 분노감을 아버지가 자기 회사에 넣어줬겠지. 또 이거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변제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이스타 항공은 망했습니다. 제주항공에 사실상 지금 매각이 되려다가 실패해서 지금 6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실직 상태에 급여 체불되면서 있는데 이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 가족들은 돈을 착복해서 다 쓰고 그리고 이스타 항공의 이 직원들은 저렇게 팽개쳐 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체포동의안 표결에 전체 국회의원이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255명이 참석해서
206명이 네. 찬성.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런데 뭐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사 대상인 현직 의원들이 꽤 됩니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예. 체포 동의안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동료 의원들이 이 연속선상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쉽게 동정적인 얘기를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는 방탄국회는 없어지리라고 보긴 어렵지만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국민의 감시가 네. 사라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체포동의안, 범죄 혐의가 있는데 체포동의안의 처리는 기본이고 예. 지금 이상직 의원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전 더 나가서 국민들은 국민소환제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파면된 나라에서 왜 국회의원은 파면되지 않는 예. 것이냐. 이 문제도 국회의원 스스로가 다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걸었거든요. 국민 소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은 국민 소환 제도가 없어요. 그렇죠. 국회의원은 파면되지 않아요. 이래 놓고 지금 법관들, 판사들만 파면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국회가 스스로 이 체포 동의안 가결 처리에 더 나가서 국민 소환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 선출직이라는 명패 뒤에 숨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보호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 보여야겠죠.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국회의원에 대해서 세목 규정을 세세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꼭 들어가는지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아마 그게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영업 제한 시간을 앞당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731명,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692명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700명대를 넘어선 것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고 소폭 감소한 그런 4차 유행이 크게 올 것이란 우려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없이도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특히 선제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낸 게 주요했다며 확진 진단까지 시간을 단축하도록 검사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와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식약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준비에 막바지인 해에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들을 국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들은 진단 검사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주말 영향을 벗어난 700명 안팎 확진자를 현재 규모로 보고 미리 대응해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규모 대비 적절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업 제한을 밤 9시로 1시간 앞당길 만큼 상황이 악화한 것은 아니라며 이런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에서 같은 상가 골목에 있는 점포 상인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산속 도박장에 갔던 2명이 감염됐는데요. 도박장의 속성상 접촉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보고된 대전 전통시장입니다. 의상실이 늘어선 상가 골목에서 상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1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상인과 가족, 지인 등 두 자릿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상인끼리 서로 친하고 같이 식사하는 등 교류하면서 감염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심층 두 사람은 같이 식사를 배달해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이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조리사들이 확진된 대전 대학병원에선 새로 4인실 병실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와 보호자 등이 확진됐는데 앞선 조리사 확진과는 관련 없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북 구미 LG 디스플레이 관련 확진자도 추가돼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근 김해와 대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 지난 5일부터 17일 사이 불법 도박장을 방문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야산에 텐트를 치고 20여 명이 거의 매일 포커를 친 거로 조사됐는데 접촉자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박을 통해서 만난 분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애칭이라든지 그런 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방역당국은 해당 도박장에 갔던 사람들에게 서둘러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전북 전역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들어 실내 체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헬스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헬스장은 환기가 어렵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마스크 착용도 부실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홍대의 한 헬스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의 절반 정도는 이런 헬스장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내 헬스장 곳곳을 돌면서 이런 방역수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 1, 2층 헬스장이 빈 기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붐빕니다. 러닝머신은 한 칸씩 비었지만 다른 기구들은 거리를 두지 않아 다닥다닥 붙어 운동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른 헬스장으로도 가봤습니다. 환기가 어려운 지하시설에서 이른바 턱스크, 코스크 상태로 달리기를 하거나 강사와 수강생들이 단체로 음악에 맞춰 자전거를 타기도 합니다. 숨을 몰아쉬게 되는 격렬한 운동이지만 출입문은 굳게 닫아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래소리가 너무 커서 이거를 열어놓고 하게 되면 밖에 다 들려서 주기적으로 이게 계속 강사님이 환기시키면서 하고 계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의무 방역 수칙은 면적당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시간마다 환기 등입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은 40건, 감염자는 1,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수칙을 적용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 체육시설들은 호흡이 거칠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그 비말이 멀리 날아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기나 마스크 착용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시 시설을 닫게 하기도 어려운 만큼 현재로선 시설 운영자와 이용객들의 철저한 수칙 준수와 관리가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혈전증 위험이 제기된 얀센 백신에 대해서 정부는 계획대로 도입한 뒤 연령을 제한해 접종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백신 수급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자 러시아 백신 도입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얀센 백신은 지난 7일 품목 허가를 받고 현재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안대로 600만 명분을 2분기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유럽의약품청의 혈전 부작용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얀센 백신에 대한 평가를 접종 대상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 지금 그 얀센 백신에 대해 평가한 부분들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허가 과정과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백신 자문단의 검토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령 제한 여부와 접종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혈전 논란을 일으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접종 중단 끝에 30살 이상에게만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에 따른 연령 제한과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민주당 당권 후보인 송영길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 러시아 백신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 B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도입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외국에서의 허가 사항들을 좀 함께 참고하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서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도입 물량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모더나 측과 2천만 명분 도입 계약을 맺고 5월부터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 출장 중에 화이자 백신 맞았다.
LA로 출장을 간 기자가 현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며 쓴 체험담 기사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접종 시 신분증 검사도 엄격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나 일시 체류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한 것인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으로 가는 부유한 중남미인들이 많다면서 이른바 백신 투어가 보도되며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멕시코의 프로축구 선수들이 단체로 미국에 가 백신을 맞았고요. 페루에서는 지난 11일 대선 후보가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SNS나 각종 커뮤니티에도 중남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미국에서 백신을 맞았다며 자세한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미국 출장길에 백신을 맞은 기자 역시 접종 과정을 소개하면서 관계자가 미국 내에 주소를 요구했지만 동행했던 지인이 신분증을 제시해 해결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에도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기사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미국에서의 백신 접종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편법 접종을 미국 당국에 신고했다는 댓글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면 혹시 모를 부작용을 감안해 현지에서의 백신 접종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이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8천 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숨지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 백신을 맞으려다 자칫 코로나19에 확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의 낮 기온이 올봄 들어 가장 높은 3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해당하는 더위입니다. 계절이 무려 2달이나 앞서간 셈입니다. 정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침없이 뿜어져 내려오는 시원한 폭포수. 그 앞에는 하늘로 치솟는 분수대 물기둥이 더위를 식혀줍니다. 아스팔트 위로는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반소매 차림과 시원한 음료수가 어색하지 않은 거리 풍경은 이미 봄이 아닌 여름입니다. 시험 끝나고 이거 마시러 나왔는데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여름 더위에 기온은 크게 치솟았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대문구를 비롯해 강남구와 마포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은 오후 1시 현재 낮 기온이 27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6월 하순 기온으로 계절이 약 2달가량 앞서가는 셈입니다. 서울 공식 최고 기온은 28.2도, 평년보다 10도나 높아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2도까지 올랐고 경기도 광주와 경북 경산도 31도를 넘었습니다.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하게 내려쨘 데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울 등 중서부를 비롯한 서쪽 내륙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한 햇살과 때이른 고온에 내륙 곳곳에 예년보다 보름가량 일찍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성급한 이번 더위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진 뒤 금요일부터는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충북 청주 대청호에 산불 진화에 나섰던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타고 있는 2명 모두 구조됐지만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시 문의면 대청호 위로 선명한 기름띠가 보입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가 20m 물속으로 추락한 뒤 생긴 겁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접근해 물속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사고 직후 가까스로 헬기에서 탈출해 스스로 헤엄쳐 나온 기장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속에서 119에 의해 구조된 부기장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봤죠. 그냥 쑥 들어갔어요. 물 안으로. 위에서 또 추락하는 것처럼. 헬기가 대청호에 추락한 것은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사고 헬기는 부근 현도면에 있는 산불 현장으로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진화 막바지쯤 대청호에서 물을 담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수를 위해서 대청댐 위에 선의 비행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추락 헬기는 S-76C 기종으로 충청북도가 지난 1월부터 민간 회사에서 임차해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추락 헬기 본체 인양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기체나 조종 등의 문제는 없었는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홍보현입니다. 면허도 없는 외국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려 했는데요. 현장을 목격한 배달 기사들이 추격에 나서 붙잡았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황급히 빠져나오는 검은색 차량을 오토바이가 뒤쫓습니다. 잠시 뒤 반대편에서도 오토바이가 나타나 길을 막자 어쩔 수 없이 멈춰섭니다. 면허도 없는 외국인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꼼짝없이 붙잡힌 겁니다. 그 관에서 내려가면서 붙잡아놓고 112 신고가 된 거예요. 재해동포로 입국했고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가 2023년이에요. 외국인 운전자는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고 마침 배달 대행업체 기사들이 이를 보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도망치면서 차량 여러 대를 더 들이받았고 배달 기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몇 명은 뛰어가고 이제 저랑 다른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쫓아가서 잡은 거죠. 안 내리니까 제가 내리라고 하니까 그때 한 대 때리더라고. 붙잡힌 외국인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은퇴했던 프로배구 박상하 선수에 대한 폭로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박 선수는 뒤늦게나마 누명을 벗었지만 무분별한 폭로로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4시간 동안 감금과 집단 폭행을 당했다. 지난 2월 인터넷에 올라온 국가대표 출신 프로배구 선수 박상하의 학교폭력 의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상하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은 폭로자는 2달 만에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저는 박상하 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의 거짓말로 인해 상처를 입었을 박상하 씨에게 사과를 합니다.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려고 동창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유명인 박상하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폭행 사실이 없는데도 박상하가 은퇴까지 불사했던 이유는 학교폭력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그때 이제 조금 피해를 본 학생들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안하고 사과할 마음이 충분하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는 할 수 없다라는. 이재영, 이다영 자매 학교폭력 가해 폭로를 계기로 고질적인 체육계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증 없는 여론재판은 스포츠 스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냥 아님 말고라는 식의 너무 지금도 그냥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에 좀 당황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진실은 밝혔지만 2달 사이 박상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공황장애랑 대인기피증 뭐 이런 게 이제 나와서 진단이 좀 사람 믿는 데를 잘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들게 좀 생활을 좀 하고 있죠. 상처만 남은 박상하에겐 코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일상생활을 되찾는 게 우선입니다. 와이프가 얼마 전에 출산해가지고 그냥 와이프랑 둘이 좀 병원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조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와이프 덕분에 가족들이랑. YTN 조성호입니다.
네, 119 상황실입니다. 저 아까 휴대폰 제가 건지려다가 하수구에 지금 빠졌거든요. 이제 긴급 상황 맞죠? 출동 좀 해주세요. 네? 아니, 휴대폰 빼려다가 제가 지금 하수구에 빠졌다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네, 허위 신고했습니다. 119에 이런 전화가 얼마나 많을까요? 한번 보시죠. 예. 올해 1분기고요. 저쪽은 최근 3년간 1분기를 평균을 낸 겁니다. 68, 152, 두 건에 9.3건. 줄기는 좀 많이 줄었네요. 지난해 10월부터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119가 아닌 112 범죄 신고로도 허위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보시죠. 간첩입니다 라고 오는 것도 있고, 칼부림이 났는데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112 허위 전화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볼까요? 2017년부터 4년 동안 14,538건입니다. 그중에 형사처벌이 3,680건, 91건은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직결심판으로 넘어간 것이 1,859건. 요 두 개를 한번 합쳐보시죠. 요 두 개를 합치면 거의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전화, 허위전화를 112로 걸으면 거의 다 붙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왜들 이럴까요? 예, 뭐 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흥미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장난삼아 너무 무력하고 하다가 도발적으로 거는 경우, 또는 자기의 존재감을 한 번쯤 과시하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112나 119 허위전화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가 일반화돼서 다 뜹니다. 그 다음에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져 있습니다. 장난전화 걸고 얼른 끊으면 못 찾겠지 하지만 다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신뢰가 상당히 상승해서 함부로 장난 걸지 않는 풍조가 조금씩 번져가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국가 행정력의 손실이고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일본의 전쟁 범죄 위안부 제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석 달 만에 뒤집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2071님, 일본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정당성을 부르짖도록 빌미를 주는 판결에 분노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상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9330님, 이상직 의원뿐 아니라 논란에 오르내리고 있는 국회의원들 언제까지 버티실 생각입니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813님,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종식되는 순간까지 방심 말고 안심하지 맙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럽의 명문 축구 클럽들이 유러피언 슈퍼리그라는 새로운 대회를 만들어 8월에 개막하려 했는데요. 곧바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유럽의 축구 팬들이 반발하고 정치권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와 투자한 미국만 돈을 버는 불공정한 경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정인지 함께 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